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11월 4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어제까지 사상 최고치 경신 랠리를 이어가면서 불장이 무엇인지 보여줬던 국내 증시. 하지만 오늘 코스피는 쉬어갔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100포인트가량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좀 쉬어갈 때다라고 판단했던 걸까요? 대신 코스닥이 가잖아요. 코스닥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발해가지고 계속 관세 이슈가 있었는데 결국은 에이펙 끝나면서 AI로 포커스 되면서 급등시켰던 주식들이 대부분 빠진 것 같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네이버. 그래서 그간에 올라왔던 수익 실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잠깐의 숨고르기.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원태 SK증권 자산전략부서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새 SK증권이 가장 공격의 중심이던데요. 지금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네, 가장 높은 목표가 제시하고 있는데 근데 희한하게 오실 때마다 증시는 살짝 주춤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등장하면 빠지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한 2주 전에 오셨을 때도 맞습니다. 삼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인 것 같다라고 맞습니다. 얘기하셨는데 오늘은 그러면 2부 후퇴한 건가요? 오늘은 조금 더 후퇴하는 느낌인 것 같고요. 확실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지는 그 크기도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연초 대비로 보면 지금 코스피가 한 66% 정도 올랐었고요. 역대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코스피가 상장한 이래로 지금 80년대 빼고 제일 많이 오른 게 올해거든요. 66%면은 그러면은 사실은 가보지 않은 길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팔고 싶은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특히나 시기가 이제 11월, 12월이다 보니까 기간 투자자들 중에 일부는 12월에 북을 청산 또는 이제 비웠다가 연초에 다시 사야 되는 기간 투자자들의 입장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 번은 지금 팔고 싶을 시기가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그래서 올해는 이 정도로만 하고 부클로징이라고 보통 하는데 올해는 이 정도로만 하고 내년에 다시 하자라는 수요도 상당히 많아질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공포 구간이다라고 사람들은 또 표현을 하는데 공포에 대한 심리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뭐 신용 리스크에 대해서 최근에 바퀴벌레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하면서 저는 가능성은 없는 것 같은데 우선 주가가 워낙 높아지고 있고 계속해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서 조금 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호재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호재를 계속 민감하게 반응했는데 이제부터는 호재에 대해서는 또 둔감할 수도 있는 국면이고요. 반대로 이제 악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구간이 지금부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지난주까지는 이제 정말 빅 이벤트가 많았죠. 에이펙부터 해서 한미 관세 협상도 잘 마무리됐고 미중 관세 협상도 잘은 아니지만 그래도 리스크를 이제 회피하는 그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하면서 4,200까지 올랐다면 앞으로는 이제 더 오를 재료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더 오를 재료가 아직까지 이제 눈에 띄는 재료는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코스피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하이닉스가 오늘 경고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도 또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나 올랐어. 라고 하면서 또 매도하는 세력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V 코스피라고 빅스랑 비슷한 이제 코스피 지수가 있잖아요. 근데 30이 넘었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누군가가 풋옵션이나 이런 옵션들을 막 사고 있는 건데 그런 와중에 이렇게 2% 이상 하락을 하니까 이게 계속되나? 그리고 오늘이 뭐 만기일도 아니었을 텐데.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것 같고요. 인버스를 사는 개인들도 최근에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 인버스 레버리지는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더 많아지고 있어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워낙 투자의 민족이다 보니까 더 공격적으로 지금 레벨에 대해서 투자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를 보더라도 지금 이제 공포 구간에 화살표가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을 감안한다라면 확실히 그 가격에 대한 레벨, 특히나 지금 PBR이 1.2배를 넘어선 상황, 1.25배 정도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가보지 않은 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상승을 위해서라면은 조금 이제 조정의 가능성도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쏠림도 상당히 심한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 안에서 삼전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9월 초만 하더라도 시총 비중이 23%였었는데 지금 32%까지 올라왔거든요.
이제 10개 중에 3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담도 지금 엄청나기 때문에 혹시라도 반도체 업종에서 악재가 나온다라면 이 구간에서는 정말 코스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담이 더 커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지금 듣다가 생각난 건데 32%면 뭐 인덱스 비중에서 몇 퍼센트 이런 거 이제 맞습니다. 펀드에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펀드에서 비중 이게 혼나고서 줄이고 있는 거 아닌가요? 갑자기 저 네, 퍼센트가? 맞습니다. 이미 10월부터 기관 네. 투자자들은 못 사고 있었어요. 이미 기관 한도가 투자 차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거 아는데 우리 이제 못 산다. BM 대비해서 우리 다 채워놨기 때문에 못 산다. 그래서 살 수 있는 건 사실은 거의 개인밖에 없는 상황이 이미 10월부터 지나오고 있었고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빠져버리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조금 더 살 수 있는 여력은 생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지금부터는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채권 시장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아무래도 좀 줄어들다 보니까 조금씩 더 분위기가 안 좋아질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내 금융시장에서 이제 크게 보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정확하게는 6월이었던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전후로 두 시장이 완전히 변했어요. 채권 시장은 6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미 상반기에 2번을 인하했고 하반기에도 한 2번 정도는 인하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까지 내려놨었는데 그러면서 성장률에 대해서도 경기에 대해서도 안 좋게 인식을 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확정적 재정 정책을 펴다 보니까 채권 시장에서는 이러면 국고채 금리 많이 발행하겠네라고 이제 시작이 돼서 금리가 올랐는데 최근 들어서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사라졌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올해 한 번은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11월 금통이 한 번 남았거든요. 근데 11월 금통이 인하에 대해서도 시장은 이미 이제 동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난주부터 시작됐던 시장의 반응은 내년에도 인하가 없다라고 이제 반응을 하고 있어요. 오늘 국고채의 3년물 기준이 3.75%까지 올랐거든요. 기준금리가 지금 2.5인데 3.75%면은 기준금리가 없다라고 시장은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이제 한국의 3분기 GDP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또 너무 잘 나왔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하 안 해도 충분히 좋아질 것 같은데라는 기대 심리와 집값은 여전히 안 잡히고 있죠.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은 여전히 안 잡히고 있다 보니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당위성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채권 시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제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 분위기에서 악재로 작용할 만한 게 지난주 FOMC에서 12월 인하 가능성을 또 낮게 시사했잖아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12월 인하에 대해서 거의 100% 확실시 하던 게 이제 50%까지 오늘 보니까 65%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그렇게 낮게 치다 보니까 12월 인하 가능성도 금리에 다시 또 금리를 높이는 재료로 작용하고 있고 채권 시장에서 오늘도 지금 5bp 정도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거든요. 채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아비규환인 것 같고요, 사실은. 그리고 개인 채권 투자자들 입장에서 되게 어려웠던 게 24년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크레딧 채권, 금리가 높은 크레딧 채권을 많이 샀어요. 근데 절대 금리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올해는 크레딧 채권을 안 사고 반대로 국고채 10년물 트레이딩 전략을 많이 세웠거든요. 근데 지금 국고채 10년물이 연초 대비해서 지금 더 올라온 상황이라 올해 국고채 10년물을 샀던 개인 투자자들은 다 물려 있을 거예요, 이제. 근데 이거를 10년을 들고 가기도 뭐하고 결국에 이제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 저희는 이제 한 번 정도는 추가 인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인하 타이밍을 노려서 어떻게 보면 탈출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마저도 집값이 잡혀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달려있기 때문에 상당히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장이 어렵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계속 에이펙이 있었잖아요. 끝났는데 기억나는 거는 치맥, 그다음에 26만 장 두 가지밖에 기억이 안 나요. 네, 근데 맞아요. 최근 들어서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쭉 보니까 계속 하정우 수석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많이.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3등이다. 미, 중 다음에 우리다. AI는.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AI가 3등은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3등을 목표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AI 쪽에서는 조금 먼 미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26만 장의 그 GPU를 가지고 와서 3등이 될 수 있을지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은 상당히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 분위기는 잘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갑자기 트럼프가 또 26만 장 못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불안하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깐부를 맺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번 맺은 깐부 길게 갈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분위기는 잘 흘러가고 있지만 아직 현실적인 기술력은 조금 더
가다듬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 이제 피지컬 AI 얘기 나오는 건 어떻게 보세요? 계속 지금 저 모습들 안에 결국 피지컬 AI, 그다음에 26만 장 로봇 이게 다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그림으로 가고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으세요? 우선은 가야 될 방향성은 피지컬 AI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기술력이 있느냐, 피지컬 AI로 가기 위한 기술력이 있느냐로 따지면 아직까지는 기술력이 한참 모자르다. 아니면 글로벌리하게 비교하더라도 사실 기술력이 다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앞서가냐의 문제일 것 같기는 한데 한국도 거기에서 뭐 더 앞서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뭐 HBM에 기대는 기술력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피지컬로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투자와 더 많은 기술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당장 저희가 시작한다고 해서 이 기술력이 당장 도입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직도 먼 미래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기술의 도입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지금 AI 관련 투자자들이 다 똑같잖아요. 아직까지 우리 회사는 적자지만 앞으로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여기서 뒤처질 거야 라는 컨셉으로 지금 다들 투자를 앞당겨서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 관점에서 본다라면 저희도 이 투자 관점에서는 뒤처지지 않게 투자를 하고 기술 개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히려 거꾸로 드는 생각에 결국 AI에 필요한 게 뭐야라고 그랬을 때 데이터라고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제조업체 중에서 우리나라 말고 중국을 빼고 나서는 제조업 강국이 별로 없잖아요. 그쵸, 배 뭐 다 비행기 뭐 방산 원자력 다. 근데 그 부분을 갖다 미국으로 가서 공장을 지으라고 하지만 공장 지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배워야 되니까 피지컬 AI를 우리나라에서 모두 데이터를 가져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나라 수혜를 굉장히 많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한 스토리인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정말 대한민국 강국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는 조방원이 아니라 조방원로까지 이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조방원을 로봇가 하는 거죠 이제. 맞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된다면은 정말 대한민국 강국으로 갈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눈에 뚜렷한 기술력이 없다 보니까 네, 그 부분이 아직 조금 아쉬운 상황인 것 같고 그걸 개발하는 게 이번 정부의 숙제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계속 희망 회로를 돌릴 수 있나 싶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또 말을 바꾸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또 대미 투자 금액도 연간 200억 상한으로 일단 협의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이게 뭐 외환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금액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지금 불확실한 상황인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우선은 팩트 시트가 나오느냐 여부가 조만간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뭐 이번 주 내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팩트 시트가 나오면 그나마 다행일 것 같고요. 그게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또 절차는 이제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죠. 200억 달러를 국회를 통과해야 이게 진짜로 이제 현실화되는 부분인데 오늘도 지금 대통령 연설하는데 야당 쪽에서는 보이콧을 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다 보니까 정치 쪽에서도 불확실성이 존재해서 아직까지는 조금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이번에 그 가져온 관세 조건은 저는 그래도 잘 선방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억 달러를 연간 최상한 한도로 잡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최대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200억 달러 그보다 적게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본다면 그래도 저는 잘 맺어진 협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팩트 시트를 잘 가지고 오고 그리고 국회를 통과해서 앞으로는 뭐 그 다음에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확실히 좀 전에 뭐 3분기 GDP 한 1%대 나오면서 좀 약간 들뜨는 분위기가 있긴 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게 잘 협상이 됐다고 해도 자본이 유출된다는 측면에서 또 다시 GDP 측면에서 충격이 되지는 않을까요? 우선은 충격은 충분히 있는 규모고요. 200억 달러면은 충격적인 규모긴 하지만 사실은 일시로 3,500억 달러를 내보낼 거를 그것보다는. 가정했다라면 그나마 다행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수출이 워낙 잘 되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반도체 업종의 수출이 수출 또는 GDP 안에서 큰 영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의 3분기 GDP를 보면은 의외로 소비도 괜찮았었고요. 그리고 국내 설비 투자랑 건설 투자도 그동안 계속 앉았었는데 이제 제자리 수준까지는 오다 보니까 3분기는 상당히 좋았었고요. 설비 투자 안에서도 나눠서 보면은 반도체 업종의 설비 투자가 상당히 개선세가 컸었어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 예하 쪽에서 이제 설비 투자가 확대되는 모습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3분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4분기도 좋지 않을까. 다만 이제 소비단에서는 그 소비 쿠폰을 뿌렸기 때문에 이렇게 개선이 된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4분기 내년까지 소비가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미국 시장은 나스닥은 좋았지만 나머지는 좀 나빴잖아요. 네, 특히 러셀 같은 경우 완전히 마이너스로 돌고. 근데 우리나라는 딱 거꾸로 오르더라고요. 코스닥은 오르고 코스피는 빠지고. 그래서 이건 뭘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저께 근데 이제 경제 지표가 드디어 나오긴 나왔잖아요. 이제 정부가 발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PMI 같은 경우 이제 나쁘게 나왔어요. 경기가 좀 둔화되는 걸로. 그러면서 나머지 주식들은 다 빨간색으로 쫙 깔아버렸는데 이거가 어느 정도 지속되는 건가요? 우선은 큰 그림에서 보면은 미국 경제도 그렇고 한국 경제도 그렇고 구경제랑 신경제가 이제 완전히 나눠지는 것 같아요. PMI 같은 경우에는 완전 전통적 제조업 기업 베이스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전통적 제조업은 여전히 안 좋고 앞으로도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장치산업 또는 시크릿컬 쪽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앞단에 있는 AI 반도체 그리고 뭐 데이터베이스 이쪽에서만 지금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경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앞서서 시총 비중이 이제 32%까지 올라오다 보니 대한민국 다 이런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저 뒤에서는 뭐 건설업종, 석유화업종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구경제와 신경제가 너무 분리가 심하게 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경제가 좋아지다 보니까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개선세가 조금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그나마 경기가 좋아야 이 서비스 업종도 같이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용이 약화되다 보니까 앞으로도 추가적인 악화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서비스 업종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악화될 가능성도 열어놓을 필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제조업 PMI는 여전히 50 밑으로 발표가 됐고 앞으로도 살아남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제 트럼프가 우리나라 와서 다 투자해, 다 공장 지어라고 하니까 그 효과가 지금부터는 발휘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들어가서 공장을 짓느냐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시간은 조금 필요하지만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투자하는 규모는 앞으로는 늘어나겠지만 자국의 투자는 아직까지는 그 투자가 시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의 투자는 PMI 지수가 아직까지는 반등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밤 미증시에서 상당히 기술주들 호재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었었는데 오픈 AI 스치기만 하면 오른다라는 게 간밤에도 또 네, 증명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픈 AI 아마존의 협업 소식에 아마존이 또 강세였었는데 근데 또 그 얘기가 또 꼭 나오더라고요. 오픈 AI 아직도 제대로 된 수익 구조 없는데 이 막대한 계약 금액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저희가 어제 방송 중에 지금은 질문할 때가 아니라 일단 슈팅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 측면에서 이걸 봐야 되는 걸까요?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측면에서 주가는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당장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 5년 내 1조 달러를 투자한다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1조 달러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수익 구조가 그렇게 크게 매출이 지금 130억 달러 정도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조 달러 어떻게 조달할지부터가 우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은 계획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를 받아오는 방법 이외에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 계획은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고 깐부 먹자 하고 계속 이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같이 깐부를 하면 상대 기업은 좋겠지만 그 투자를 어떻게 받아올지에 대해서는 현실성은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어제 이제 그 알트만하고 사티아 나델라 MS하고 얘기하는 거 나오는데 이제 너 쇼칠 자신 있으면 쇼 쳐보든가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대단한데 살 사람 많어 뭐 막 이렇게 팔고 싶어 내가 팔아줄게 뭐 이런 느낌으로 가는데 이게 자신감의 표현인지 아니면 약간의 뻥카인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아랍에미레이트랑 또 이제 수주 발표 나고 투자 발표 나고 그다음에 아마존도 실질적으로 더 투자를 하겠다 오픈AI가 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보면 데이터 센터는 아직도 시작 국면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투자는? 네. 그 국면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시작 국면인데 버블이 지금 터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제 그 투자 국면에서 자금 조달의 원천이 어디냐가 저는 조금 의아한 국면이고 최근 들어서 이제 기술주 관련 기업들의
채권 조달이 많이 늘어나고 그쵸. 있거든요. 네. 그게 불안한 겁니다, 저는. 채권 조달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소화가 되고 있을 텐데 앞으로 지금 이제 크레딧 스프레드도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상황을 보이고 있지만 언젠가 이게 신용 리스크가 바퀴벌레가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 세 마리가 돼버리면 이제 불안해지는 형국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수익이 나오지 않는 기업에게 채권을 발행하려는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주식 투자자들과 채권 투자자들의 성격은 완전 다르거든요. 주식 투자자들은 미래를 보고 투자하지만 채권 투자자들은 과거 보고 투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1조 달러를 과연 조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한 번은 조금 보수적으로 볼 필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나서준다라면 충분히 1조 달러를 조달할 투자로 받아올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채권 발행 같은 경우도 메타 같은 경우도 거의 3배 이상 자금 몰리고 그다음에 구글도 또 발행을 했더라고요. 구글은 돈이 있는데도 발행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금액이 너무 크잖아요, 솔직히.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코오이브, 뭐 아이른 뭐 이런 조그만 회사들이 막 몇 천억 불씩 받아가다가 그걸로 데이터 센터 짓고 그걸 서비스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빅테크들이 오히려 빌려다가 자기가 데이터 센터 짓는 게 안전하지 않나요? 안 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쟤네 망하겠어라고 네. 투자하겠지만 채권 크레딧 스프레드가 벌어질 때 또는 저희가 이제 가장 최근에 겪었던 건 SVB 사태들 어떤 예상하지 못했던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이제 확전할 때는 정말 이유 없이 그냥 확전돼 버리거든요. 그런 거를 조금 저는 이제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요즘에 이제 민감하게 자꾸 바퀴벌레 얘기를 꺼내기 때문에 제가 관련돼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연준 뉴스들이 하나씩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또 보험원 부의장이 연준 내년 말까지 은행 감독 또 규제부서 인력 30% 감축한다, 뭐 감축할 계획이다 이런 거 얘기를 내놨는데 이건 딱 트럼프 정부의 기조인 거잖아요. 인력 맞습니다. 감축, 네. 뭐 감독하는 거 좀 줄이겠다 하는 부분들. 이제 연준이 트럼프 정부의 말을 좀 듣기로 한 거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우선은 저는 보험원 의장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연준 의장 후보거든요, 지금. 보험원 의장도 연준 의장 후보에 올라갔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에 한 번이라도 눈에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조금 확대 해석해 보면 은행 감독국의 인력을 줄인다라는 거는 감독을 조금 소홀한 표현은 아니겠지만 완화하겠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트럼프는 계속해서 이제 규제 완화 정책을 펼쳐왔었기 때문에 규제 완화 정책 측면에서는 보험원이 그 부분에 대응을 하는 차원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은행 감독국이 규제를 완화해버린다라고 하는 부분은 금융 안정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필요성을 낮게 볼 거야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융 안정을 책임져야 되는 건 FOMC거든요. 연준이기 때문에 그마저도 이제 연준의 힘을 빼는 정책으로 확대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직접적으로는 사실은 뭐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이제 도지 프로그램이라고 했던 건 정부 효율화 안에서 연준 인력도 줄인다고 처음에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일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생각보다 많이 감축한다라는 부분이 조금 의아하고요. 그 부분 아무래도 조금 트럼프의 눈에 들기 위한 쇼잉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준 내부에서도 이제 리사쿠 같이 이제 계속 고용이 불안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인플레이션에 이렇게 양 갈래로 나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양 갈래 중에서 결국은 현재 결정은 12월 때 한 번은 인하하는 걸로 지금 이제 확률은 나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안 해서 그렇지. 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 정도의 예측이면 시장에 적절하게 반영했다. 아니면 이게 오바인 것 같다. 얼마 전까지 거의 90% 이상을 반영했던 거는 저는 오바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 FOMC에서 파월이 정신 차려라고 이제 철퇴를 내려준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67%까지 54%까지 내려갔다. 연준 FOMC 당일날 53%가 쭉 내려갔다. 지금 살짝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인하에 대한 그 강조를 하는 사람들은 언론에 엄청 열심히 인하론을 비둘기파적인 색깔을 얘기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마이런 같은 사람들. 근데 반대로 이제 매파적인 사람들은 언론에 열심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파월 쪽 인사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트럼프 쪽 인사들은 그래서 정치적으로라도 내비치기 위해서 인하의 필요성, 지금은 고용이 더 중요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반대로 트럼프 쪽 인사들은 아주 소극적으로 그냥 지금 물가가 더 불안한데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54%까지 낮았다가 지금 또 살금살금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지금 셔다운 기간이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볼 수 있을까가 사실은 의문이에요. 다음 주에 이제 물가지표, 이번 주 금요일 날 고용지표 원래 일정이 있었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물가지표 발표가 있는데 이번 주도 셧다운이 해지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음 주도 할 수 있을까는 조금 의문인 것 같아서 우선은 10월 지표를 이번 달에 발표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2월에도 똑같이 셧다운이 설마 그때까지 갈까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12월에 발표되는 매크로 지표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발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지표가 신뢰성이 있을까? 지금 특히나 10월 지표는 통계조사 인력들이 아무것도 조사를 안 해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갑자기 11, 12월에 갑자기 해버리면 그 조사 신뢰성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라 만약에 그게 발표된다고 하더라도 연준 입장에서는 그 통계 지표에 대한 신뢰성을 가질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지금은 사실은 고용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물가가 중요하다고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둘 다 논리적인 스토리는 펼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고용도 지금 악화가 되고 있고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그 부분에서 어디에 더 이제 강조를 두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아서 12월 FOMC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설왕설래가 있지만 12월 FOMC 전까지도 변동성을 계속해서 높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금 4,300불까지 상승하고 이러면서 안전자산에 뭐 달러 얘기 계속하면서 금값 올렸었는데 한 10% 정도 조정받았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러면 좀 없었던 사람이나 좀 비중을 적은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금을 조금 사야 되는 시기인가요? 그동안 금값이 올랐던 요인들을 조금 판단해 보면 첫 번째는 미중 간의 무역 불안도 있었고요.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의 재정 불안도 있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 달러 약세까지 같이 동반되다 보니까 전 세계 다 불안하니까 우리 금이라도 사자라는 수요가 상당히 몰렸던 것 같은데 지난주 이후로 이제 미중 간의 관세 협상이 잘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1년간 뒤로 연기해 놨고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그 불안은 유럽발 재정 불안 여기가 하나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선은 금값이 다시 뛰기 위해서는 뭔가 불안감이 조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 불안감이 크게 확산될 가능성보다는 현재 수준에서 조금 길게 늘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값이 여기서 더 빠지기도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불안 요인이라고 친다라면 미중 간의 무역 불안은 사라지긴 했지만 앞으로도 미국 안에서도 뭐 셧다운에 대한 불확실성 이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라면 현재 수준에 생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급 측면에서는 신흥국들 중국과 인도 쪽에서는 여전히 금을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 측면에서는 큰 그림에서는 아직까지도 수요는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긴 그림에서 본다라면은 저는 조금 더 저가 매수하기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증시해주는 부담은 어떤 식으로 좀 봐야 될까요? 저는 계속 원화 약세다 보니까 그게 좀 증시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제 기준으로 그 달러화 환산 코스피 지수도 4년 몇 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 경신했다 이런 뉴스들 나와서 그럼 이제 뭐 환율과 증시는 다르게 가나? 뭐 이 생각도 들었거든요. 최근 흐름은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환율이 높다고 해서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하냐? 우선은 지난 6월 이후로 그렇지 않다라고 결론이 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럼 환율이 왜 이렇게 높아라고 한다라면은 과거와는 다른 상황이 지금 국내 환율에 펼쳐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는 달러 강세가 상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달러 강세는 한국이 약해서가 아니라 달러 인덱스를 만드는 달러 이외의 유럽이라던가 일본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상대적인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한국이 그동안 약했던 거는 사실은 한미 간의 관세 문제 이 부분이 가장 그 달러 원화 약세의 원인이었었는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딱히 원화가 약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주변국인 엔화가 약하다는 거죠. 엔화가 계속해서 약하다 보니까 엔화와 또는 위안화가 약해지면 한국도 동반해서 약해지는 성향이 있는데 엔화가 약하다 보니까 원화도 계속해서 약세 압력을 받고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대로 그 과정에서 달러가 상대적인 강세 압력을 받다 보니까 여전히 원달러 환율은 지금 저도 사실은 관세 협상하고 나서 1,400원 밑으로 내려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이제 엔화 쪽 약세 압력이 심화되다 보니까 쉽게 못 내려가고 있는 국면인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한국인들이 그동안에 없던 해외 투자 규모도 상당히 많이 늘리다 보니까 외국으로 나가는 투자 자금 규모도 이제는 무시 못하는 규모가 돼서 과거와는 다른 요인들 때문에 원화가 상대적 약세 압력이 당분간은 쉽게 1,400원 아래로 내려가기는 어려운 구조가 돼버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